네, 안녕하세요. 연구윤리 교육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연구윤리와 부정행위 사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남서울대학교 민경석입니다. 네, 발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근본 학술달 발표대에 제가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드리고 발표를 드렸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가 조금 심각해지는 차원에서 우리 학회에서도 최대한 어, 대면을 줄이고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인사드리게 돼서 부처가 아쉽고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남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에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고요. 전공은 이제 건설관리 및 건축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회에서 제가 관여를 했던 사항은 최근 이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에 대한 연구를 지금 최대한 하고 있어서요. 지난 3월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연구를 한번 수행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학회에 최대한 많은 연구와 활동을 통해서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러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연구윤리 시간으로 먼저 연구윤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학회 연구자분들께서는 연구윤리 과목을 여러 경로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구윤리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것보다는 개략적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윤리의 정의 다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윤리적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대학원 20여 년 전에 다닐 때 대학원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특별히 그 당시엔 연구 윤리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를 이제 사실 참고를 하면서 꼭 물론 각주나 인용 구호를 붙여야 되지만 때로는 좀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연구윤리라는 개념이 이게 크게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많이 배우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이제 연구윤리라는 게 정직성을 확보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조라든지 변절, 그 다음에 변조, 그 다음에 표절 이런 것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윤리가 오늘날 같이 이제 대두한 배경은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는 특히 개별로 이제 연구 활동을 많이 진행됐지만 요즘은 연구의 그렇죠. 규모라든지 이런 게 이제 대형화, 복잡화 되기 때문에 이제 개별보다는 주로 사업단에 의해서 연구가 이제 집단 연구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윤리가 철저히 더 많은 이제 그 대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되고요. 특히 오늘날에는 일부 특정한 연구 과제만이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러한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 생기게 됨으로써 연구자의 책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자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이 점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윤리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드릴 말씀은요, 연구 윤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론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구 부정행위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고 저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례 첫 번째 이야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우리 연구자분들 당연히 이제 연구 윤리에 위반되는 사례인지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즉, 부당한 중복 게재와 부당한 저자를 표시했다라는 얘기로 이제 국문용 논문을 쓴 논문을 영문 논문으로 번역해서 게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같은 대학 교수 A와 이제 대학원생 딸은 모녀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수 A의 학교에
대학원생 딸이 이제 입학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교수 A가 국문 논문으로 창의 모범 능력 향상을 위한 배움 모델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9년이 지났죠. 이후에 2018년도에 딸을 B를 저자로 포함한 영문 논문 Model of Improvement of for Creative Capacities and Exemplar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국문 논문에 대해서 이제 영문으로 좀 번역해서 유사한 논문을 발표한 사항이죠. 당연히 판정 결과는 부당한 이제 중복 게재인 동시에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라고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치 결과는 해당 학회와 관련 학회는 논문을 당연히 게재를 취소했고요. 또 이제 A 교수는 연구를 지원비를 받았는데 연구 지원한 기관은 학생 연구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를 환수했고 이제 A 교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연구 참여를 제한한 사례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례는 최근에는 결코 볼 수 없던 사례였는데 예전에 이제 뭐 수십 년 전, 몇십 년 전에는 좀 이런 계제가 조금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문학회로 발표한 거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영문으로 해서 뭐 해외 학술 단체나 그다음에 해외 논문에 발표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이런 거를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요즘은 크게 널리 알려진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부당한 중복 게재 및 표절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자신과 타인의 이전 저작물을 적절한 인용 없이 표기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복 표절이라는 상황 보면은 흔히들 타인의 게재물을 이제 인용 없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타인에 대한 인용물을 이제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도 이제 중복 게재와 표절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교수 A는 연구비와 출판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목회자로 사는 법과 기독교와 윤리 바로 알기 등의 책을 두 권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권의 책이 모두 자신의 이전에 썼던 책이나 타인의 책을 이제 출처 표기 없이 재사용해서 편집해서 낸 책입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중복 게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 결과는 자신의 연구 성과물과 유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종종 일부 연구자분들은 아니 내가 쓴 책을 내가 또 이제 좀 이렇게 편집해서 썼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중복 게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타인의 연구를 활용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표절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는 5년 동안 해당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이 되고요.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비를 또 환수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자신의 저작물을 인용 없이 또 한 번 이제 사용한다. 이런 경우도 중복 게재로 이제 표절로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요. 부당한 저자 표시해서요. 이제 퇴직자를 연구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논문을 투고한 사례입니다. 이건 어떤 사례냐면요.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연구 교수였습니다. A라는 연구 교수가 2년 동안 간, 신장, 폐, 섬유화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게재 불가가 판정이 돼서 발표를 못하게 되었고 또 그 연구 교수로 재직하던 학교의 지도 교수랑 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뭐 타 기관으로 아예 이제 이 연구 교수 A는 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교수 A가 이직을 한 이후에 이제
지도 교수는 나머지 연구원들과 이제 연구 교수를 제외한 연구자에 대한 그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서 이제 연구 교수 A는 아예 논문에서 제외를 시키고 이제 지도 교수와 지도 교수 문화생들에 대한 연구자의 이름으로만 이제 논문을 게재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연구교수 A는 다른 기관으로 이직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클레임이 걸었겠죠. 아니 내가 저 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같이 수행하다가 이직했는데 나만 빼고 연구를 이제 논문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레임을 건 상황인데 이제 판정 결과는 이제 본 연구는 연구 교수 A가 기여한 것을 포함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게재했음으로써 이거는 부당한 저자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당 저자 표시라고 하는 거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이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년에 그런 사태가 많이 봤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연구를 기여했는데도 연구를 뺐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는 뭐 정확하게는 아직 뭐 밝혀지진 나오진 않았는데요. 본 연구자의 이제 연구 기여에 대해서 연구 노트라든지 연구 뭐 이런 데이터 이런 거를 재조사를 착수해서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에서 우리가 종종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넣은 게 아니라 참여했는데 그 사람을 빼버린 사례도 이제 연구에 대해서 좀 연구 윤리에 위반되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부당한 중복 게재해서 이제 기존에 발표했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재투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뭐 이거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죠.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교수 C는 이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을 또 다른 학회에다 게재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저도 뭐 우리 학회에서 논문이라든지 다른 학회에서 논문을 이제 심사 의뢰를 받을 때 제가 사실 제일 처음 하는 일은 그 리스나 뭐 여러 가지 그 논문지에다가 요 논문을 제가 게재받은 논문을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종종 간혹 가다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잘 모르시고 또 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중복 게재 당연히 위반이 되는 사례죠. 그래서 이제 판정 결과는 이 논문 3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으로 일부만 변경하거나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돼서 논문 3편에 대해서 부당한 논문 게재로 다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제가 연구할 때는 사실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연구자분들 예전에 연구하셨던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 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논문을 얻을 수 있는 거는 국회 도서관 뭐 이런 데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너무나 이제 그 논문에 대한 그런 그 인터넷이 발달되기 때문에 뭐 논문의 제목을 한번 심사 전에 쳐본다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그게 나오게 되겠고 또 그다음에 논문에 대한 그러한 그 유사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조치 결과가 제가 좀 이거를 좀 가져온 이유는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대학에서는요 이 교수 C에 대해서 1개월 교원 자격정지 및 감봉 그다음에 연봉을 재산정한다라는 처분을 했습니다. 뭐 솔직히 뭐 여기 교수님들 같은 지금 해당 교수님들 같은 경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불이익을 많이 당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학회에서는 해당 관련 학회 교수 논문, 교수 C의 논문은 모두 철회하고 게재를 취소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학회의 훼손에 대해서 3년간 학회 정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논문 투고도 아예 정지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학회에서 내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도 본 교수 C 같은 경우는 학생 연구비를 제외하고 연구비를 모두 환수해버리고 3년간 연구에 참여를 제한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복게재라는 게 뭐 당연히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거는 아실 테고 이러한 그 사항이 굉장히 생각보다 적지 않은 그러한
그 제재 조치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사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네, 다섯 번째 사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조, 변조, 조사 방해해서 이미지 재사용과 데이터 조작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런 우리 국가적인 큰 연구과제가 해서 국가적인 이슈가 됐는데 그렇죠. 데이터 조작해서 처음 문제가 됐던 사례 있었는데요. 이런 사례가 뭐 최근 한 1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교수 K는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14편이나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 논문 14편의 편집 과정에서 수시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위조와 변조가 있다고 제보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수행했던 그러한 연구자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보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연구 논문 14편에 대해서 당연히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돼서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치 결과를 보시면 대학에서는 교수 K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러한 그 큰 불이익을 받게 됐고요. 학교에서는 해당 학회와 관련 학술지는 모두 그렇죠. 당연히 논문을 철회하고요. 연구비 지원 기관은 연구비를 환수할 뿐만 아니라 5년간 연구를 참여 제한하게 됐다라는 사례입니다. 사실 우리 연구자분들도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다 보면은 저도 예상했던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거의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사실 이게 좀 왜 이렇게 나왔지라고 데이터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생각에서만 그쳐야지. 그리고 또 바뀌어서 예상했던 거랑 다른 데이터가 나왔다면 그 데이터도 그만한 연구의 가치가 결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재사용,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다섯 번째 사례를 소개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례는 표절로서 논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논문 작성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사례를 조사하면서 논문 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거는 사실 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박사 M은 이 사람도 참 그러네요. 논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학술지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정말 박사 과정 거쳐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했답니다. 근데 이제 또 학생의 F라는 학생이 이제 석사 과정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도 이제 논문 컨설팅 업체, 이 학생은 이제 논문을 부탁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제 통계에 대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 부분을 논문 컨설팅 업체에다가 통계를 좀 분석해달라.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통계를 잘 못 다루는 학생은. 그래서 석사 논문을 그래서 의뢰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작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해서 나중에 석사 논문을 이제 했더니 내 논문이 갑자기 37%의 유사 검사가 나와서 아니 논문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아니 나 전에 이거 의뢰했는데 거기서 뭐 잘못 뭐 어디다 판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논문 컨설팅 업체에서 학생 F가 이제 통계를 부탁했던 논문을 가지고 박사 논문 A에 제보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학생 F는 석사 논문을 이제 나중에 작성해서 박사 M이 먼저 학술지에 그거를 게재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정 결과는 박사 M의 논문은 학생 F와 논문과 상당히 일치했고요. 논문 컨설팅 업체가 학생 F의 논문을 표절해서 박사 M의 논문을 작성했다고 이제 표절로 판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는 뭐 제가 조사한 사항은 박사 M의 논문은 취소됐다라고만 보였는데 이런 경우는 박사 M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논문 취소는 당연하고요. 굉장히 많은 제재가 더 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논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논문을 작성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사례라서 제가 한번
속에 올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연구 부정행위를 강요했다. 그래서 연구 기여가 없는 동료를 저자로 등재한 등재로 게재한 사항인데요. 이제 사건 개요가 이렇습니다. 교수 FG가 이제 같은 대학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동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G 교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선임 교수였던 것 같아요. 연구 기여는 거의 하지 않고 E랑 F가 거의 했었죠. 그래서 1차 연구 투고할 때 E 교수는 제1저자, 그 다음에 연구를 또 같이 한 F 교수는 교신저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느끼기에 G 교수 가장 선임 교수는 그냥 공동저자로 투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투고가 안 되고 재심의 과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심의 과정 중 연구 기여가 없는 이제 G를 이해하기 없이 E랑 F 교수가 빼고 나중에 이제 논문을 게재했더니 G 교수가 아니 내가 왜 빠졌어 재심의에서 오히려 이거를 크레임을 걸어서 이제 이 사례를 알게 된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판정 결과를 보면 교수 E랑 F는 G 교수의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그쵸? 왜? G 교수가 연구에 기여가 없었기 때문에 판정이 됐는데 근데 1차 원고를 넣을 때 기여도가 없는 G 교수를 넣어주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를 했다. 그래서 세 교수 모두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조치 결과를 보면은요, 조작을 주도한 이 교수랑 F는 이제 주의를 받은 상황이고요. 자신이 이제 뭐를 잘못한지도 모르고 이제 크레임을 이제 했던 그러한 G 교수는 견책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제 해당 학회에서는 연구에 기여한 이제 E랑 F는 저자로 등재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조치 없이 E랑 F에 대한 그 논문은 그대로 수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학생 연구비를 지원한 일부 연구비를 환수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진짜 계속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어쩔 때는 연구윤리에 위반이 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구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남서울대학교 민경석입니다. 감사합니다.